12월 27일 화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증시가 크리스마스 대체 공휴일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이 내달 8일부터 입국자 시설 격리와 입국 후 PCR 검사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마스터카드는 미국의 연말 쇼핑이 전년 대비 7.9% 증가하며 예상치를 웃돌았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스펙 70여 곳이 청산 절차를 밟고 투자금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스펙 열풍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내년 2월 유엔에서 글로벌 평화 공식 정상회의를 목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공식 가입 절차가 내년 공식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독일의 올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47%로 집계됐습니다. 2030년까지 80%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업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이 큰 손들의 매도에도 급락하지 않았다며 장기적으로 강세가 예상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안경 글로벌 마켓의 홍성진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크리스마스 대체 공휴일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증시가 하루 쉬어가는 만큼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해봤는데요. 올해 서학기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종목부터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보고 있는 내년 증시 전망까지 알찬 프로그램들로 구성해봤습니다. 올해 미국 증시 거래일도 이제 단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 거기에 코로나 재확산까지 참 다사다난했던 해가 아닌가 싶은데요. 내년에는 미국 증시가 가시밭길 대신 꽃길만 걷길 바라는 마음으로 화요일 굿모닝 안경 글로벌 마켓 지금 시작합니다. 네, 우선 글로벌 이슈와 해외 토픽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밤사이 나온 소식들 바로 체크해보시죠. 먼저 블룸버그의 헤드라인입니다. 중국이 내달 8일부터 입국자 시설 격리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또 이런 가운데 시진핑 총리는 새로운 코로나 임무를 직면했다면서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제로 코로나 폐기 이후에 첫 공개 발언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공장 중단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중국이 코로나 정책의 변화를 다시 한번 주고 있습니다. 내달 8일부터 입국자 시설 격리를 폐지할 예정이다. 여기에 또 입국한 다음에 하는 PCR 검사 역시 폐지한다고 밝혔거든요. 어떤 소식들 나왔습니까? 네, 간밤 중국에서 해외 입국자 관련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를 비롯한 방역당국은 1월 8일부터 입국자 시설 격리와 입국 후 PCR 검사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지정된 시설에서 격리할 필요가 없어지며 일정 기간 재택격리만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현재 해외발 입국자 규정인 5일 시설격리 후 3일 자가격리 규정과는 비교됩니다. 또 입국 후 PCR 의무 조치도 사라진 만큼 입국 절차 또한 간소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출발 48시간 전에 실시한 음성 결과만 있으면 중국 입국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되면서 발표됐는데요. 중국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법정 전염병을 갑, 을, 병 3단계로 나눠 관리하며 코로나19는 갑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를 한 단계 아래인 을로 하향 조정하며 관리 시스템 역시 단계를 낮추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코로나19의 공식 명칭을 신형 코로나형 바이러스 폐렴에서 폐렴이라는 단어를 빼고 신형 코로나형 바이러스 감염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를 두고 여행이 활발해지리라 전망했는데요. 중국이 복잡한 입국자 방역 조치를 유지하고 있어 해외여행을 비롯한 국제교류가 원활하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절차가 간소화된다면 중국인들의 해외여행이 늘고 중국 내 관광 수입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휴장에 들어간 만큼 중국 쪽 소식부터 체크해봤습니다. 다음은 워싱턴 포스트의 헤드라인입니다. 마스터카드는 미국의 연말 쇼핑이 전년 대비 7.9% 증가했다며 예상치를 상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독일이 올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2%에서 47%로 대폭 확대했고요. 2030년까지는 약 8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 귀재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하워드 막스는 위험자산 대신 안전자산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당분간 고금리 시대가 향후 2에서 3년 정도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마스터카드의 쇼핑 결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말 쇼핑이 지금 전년 대비 7.9% 증가했다고 하는데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연말은 미국 쇼핑 대목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크리스마스까지 굵직한 소비 행사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마스터카드가 발표한 올해 연말 쇼핑 소매 판매 데이터 확인해 보시죠. 현지 시각 26일 마스터카드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집계한 미국의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앞서 마스터카드가 지난 9월 예상한 7.1% 상승을 웃도는 수준인데요. 하지만 작년에는 전년 대비 8.5%의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품목별로는 의류 매출이 4.4% 상승했지만 전자제품과 액세서리 관련 매출은 약 5% 하락했습니다. 또 온라인 매출은 1년 전보다 10.6%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온라인 매출이 전체 소매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작년에 20.9%에서 20.6%로 증가했습니다. 연말 쇼핑 관련 지표는 미국의 소비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가는데요. 분석은 좀 나뉜 모습입니다. 확실한 건 소비가 분산됐다는 점인데요. 마스터카드의 시니어 어드바이저인 스티브 섀도브는 소매업체들이 대규모 할인 행사에 나섰지만 소비자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지출을 분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팬데믹 이후 대면 행사에 대한 욕구가 많이 늘어난 점 역시 지출 분산에 영향을 줬다고 봤는데요. 그럼에도 마스터카드의 미셸 메이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잘 버텼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스터카드의 지표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자동차 판매 역시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워싱턴 포스트는 일부 연말 쇼핑 지출 증가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지출이 필수품 위주로 옮겨갔고 이는 미국 소비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도 전했습니다. 네, 끝으로 일본 관련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애플이 일본에서 9,800만 달러 규모의 면세 관련 세금 폭탄을 직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일본은행 총재는 YCC,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 통제의 확대가 완화 정책 출구 전략은 아니라고 강조했고 일본 도요타가 3년 연속 신차 판매 세계 1위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끝으로 마지막 이슈는 애플 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대규모 이 세금 폭탄을 직면했다라는 소식 오늘 로이터 속보로 전해졌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애플이 일본에서 대규모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7일 니케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당국은 애플 재팬에 130억 엔, 즉 9,800만 달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면세 관련 규칙을 남용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특히 일본 당국은 애플 재팬이 애플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사람들에게도 면세 혜택을 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6개월 미만 단기 체류자들은 일본 체류 시 10%의 소비세를 면제받습니다. 하지만 재판매를 위한 물품 구입에는 면세 규칙이 해당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은 애플 재팬이 재판매로 의심되는 구매에도 면세 혜택을 줘 세법을 위반했다고 본 겁니다. 일본 세법상 세수 누출에 대한 책임은 기업에게 있으며 기업이 세금을 충당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애플은 재판매 의심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요. 애플은 세금 신고서를 수정을 제출했으며 지난 6월 이후 자발적으로 면세 쇼핑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미국 증시가 쉬어가는 만큼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학개미들의 매수 상위 종목, 또 서학개미들의 매수 상위 ETF, 끝으로 내년도 글로벌 IB들의 증시 전망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며 휴장인 관계로 하루 쉬어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올해 한 해 동안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들, 서학개미 매수 상위 종목 탑10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위인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순매수 상위 종목 10위는 메타가 차지했습니다. 티커명도 메타로 바꿨었는데요. 다만 1년간 주가 흐름을 확인해 보자면 24% 정도가 하락했습니다. 9위는 전기차 업체 리비안이 차지했습니다. 리비안도 1년간 76%로 크게 빠졌는데요. 공급망 차질과 부품 부족을 겪으면서 생산 목표를 기존 500만 대에서 2만 5천 대로 낮췄습니다. 3분기 실적 때 올해 목표치 달성이 가능해 보인다고 밝혔었고요. 또 3분기 때 차량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 47%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다만 리비안은 벤츠와 유럽 전기차 생산 협업 계획을 중단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서학개미들이 8번째로 많이 사들인 종목은 AMD 반도체주였습니다. 다만 1년간 주가 흐름을 확인해 보자면 하반기 때 주가가 특히 크게 빠지면서 51%가 빠진 모습인데요. 64.5달러 선의 조금가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순매수 상위 종목 7위는 아마존이 차지했습니다. 아마존은 올해 20대 1의 액면 분할을 했죠. 최근 빅테크들을 상대로 한 미국이나 유럽 쪽의 정부 규제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2019년부터 아마존의 바이박스 등의 기능이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지 조사를 해왔습니다. 드디어 아마존과 유럽연합이 아마존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전해졌고요. 올해 또 중요했던 아마존 소식은 아마존의 인력 감원이었습니다. 직원 10,000명을 해고할 예정인데요. 아마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원 감축이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지난 한 해 동안 47%가 하락했습니다. 네, 순매수 상위 종목 6위는 루시드였는데요. 주가 흐름을 확인해 보자면 무려 83%나 올해 빠졌습니다. 6.7달러 선의 종가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절반쯤 왔는데요. 5위는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올해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21%가 빠진 모습인데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권을 두고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에 대해서 반박서를 제출한 상황인데요. 올해 안으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걸로 보이는데 계속해서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권에 대한 소송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빅테크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서학개미 순매수 4위는 알파벳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의 주가 흐름을 확인해 보자면 4분기 때 특히 낙폭이 커지면서 1년간은 35%가 빠졌습니다. 네, 탑3를 이제 살펴볼 차례입니다. 3위는 엔비디아가 차지했습니다. 다만 올해 들어서 주가가 무려 42%나 빠진 모습인데요. 특히 4분기로 오면서 더 낙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엔비디아는 1, 2, 3분기 때는 모두 실적이 시장 예상을 상회하거나 부합했었는데 4분기 때만 EPS가 예상치를 하회했었고요. 비디오 게임 칩 수요가 둔화했기 때문입니다. 2위는 애플이었습니다. 애플하면 이번 하반기 들어서 특히 중국 폭스콘 공장의 시위 여파,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로 인한 생산 차질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아이폰 프로 출하량이 무려 600만 대나 더 감소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가 됐었고요. 또 애플카 소식도 올해 이슈였습니다. 애플은 애플카 출시를 2026년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애플은 오랫동안 한 해 동안 23%가 빠졌습니다. 네, 대망의 1위는 예상하셨듯이 테슬라였습니다. 주가가 1년 만에 60%가 넘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서학개미들은 올해 들어서 3조 5천억 원이 넘는 테슬라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1년간의 주가 흐름을 확인해 보자면 8월에는 270에서 300달러 선을 오갔고요. 또 8월에 3대 1의 주식 분할이 있기도 했죠. 9월 말에는 313달러 선이라는 고점을 찍은 뒤 떨어지기 시작했고 주가는 결국 반토막이 났습니다. 특히 지난주 22일에는 하루에만 주가가 9% 가까이 빠지면서 125달러 선에 마감했는데요. 2020년 9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주가가 반토막이 나면서 이 서학개미들이 저가 매수에 들어갔다는 걸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테슬라 주가가 대체 왜 이렇게 빠진 걸까요? 전기차 수요 둔화와 또 트위터 인수에 따른 자금 압박, 일론 머스크 오너 리스크 관련해서 테슬라 팬덤이 무너지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중장기적으로는 테슬라 성장에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내년에는 테슬라가 하락세를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2022년 서학개 및 순매수 상위 종목 10개를 살펴봤는데요. 10개 종목이 크게 전기차와 빅테크, 그리고 반도체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서학개미들이 많이 사들였지만 주가 자체는 올해 들어 정말 많이 빠졌는데요. 전 세계적인 고강도 긴축 여파 속에서 기술주들이 악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연말을 맞이하여 서학개미 순매수 상위 탑10 정리해봤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ETF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가은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이어서는 올해 서학개미들이 많이 매수한 ETF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키워드 5가지로 정리해보면 우선 지수, 특히 기술주 투자가 많았고요. 뒤를 이어서 반도체와 바이오테크, 변동성 지수,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한 ETF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ETF들이 있는지 표를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우선 인덱스 펀드 투자가 주목을 크게 받았는데요. 워렌 버핏 등 투자의 대가들도 지수 투자를 애용한다고 하죠. 그중에서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가장 대표적인 ETF는 QQQ ETF입니다. 5번째로 많이 매수됐는데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중 금융주를 제외한 100여 가지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만들어진 ETF입니다. 이 외에 2배 그리고 3배 레버리지 상품들도 많았는데요. 특히 TQQQ ETF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1년 동안 145억 6천만 달러 이상이 매수됐습니다. 3배 레버리지 ETF답게 0.95%로 수수료율이 높아서 매도 타이밍이나 보유 기간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이 TQQQ는 나스닥 지수보다 3배로 실적을 내기 위해서 고위험 파생 상품 등에도 투자를 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레버리지 상품들은 장기 보유 상품이 아니라 주로 단타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테마는 반도체였습니다. 매수 상위 2위와 4위를 차지한 상품이 반도체 관련한 ETF였는데요. 사이좋게 디렉시온에서 운용하는 3배 레버리지 그리고 인버스 상품이 목록에 올랐습니다. 올해 SOXL ETF가 108억 달러 규모로 그리고 SOXS ETF는 40억 달러 정도로 매수됐습니다. 그래프 통해서 살펴보시면 SOXL ETF는 올해 우하형 곡선을 그리면서 80% 정도 손해인 데 반해서 XOSX ETF는 올해 23% 정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외에 S&P 바이오테크 섹터를 3배로 추종하는 디렉시온의 LABU ETF가 매수 순위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표를 통해서도 살펴보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프로셰어스의 상품 중에서 빅스 지수 단기 선물을 변동성 상품이죠. 이 UVXY ETF가 8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일전에 한번 정리해드렸는데요. 내년부터 시행되는 천연가스 및 인프라 ETF, PTP, 즉 공개거래 파트너십 과세에도 불구하고 이 서학개미들의 관련 종목 매도가 소폭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10위를 차지한 상품 또한 천연가스 가격 선물에 2배로 인버스 투자하는 프로셰어스의 KOLD ETF였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강세론자들과 약세론자들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IB들, 지금 내년 증시 전망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톱니 같은 강세론자 같은 경우에는 4,750까지 도달할 것이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글로벌 IB들의 전망 확인해 보시죠. 최보아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연말이니 내년 증시 전망이 쏟아지는 건 이제 놀라울 것도 없다지만 올해는 조금 독특합니다. 유난히 강세장과 약세장을 주장하는 이들이 극단적으로 나뉘는데요. 자료를 보다 보면 일단 거의 70% 정도는 후자기는 한 것 같습니다. 마켓워치가 월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정리된 그래프로 보실까요? 2023년 연말에 예상되는 S&P 500 추정치는 4,031선으로 지난주 화요일 종가 기준이었던 3,821선에서 겨우 6% 정도밖에 상승하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수치를 제시한 건 각각 4,600선과 4,500선을 내놓은 시장조사업체 CFRA 리서치와 도이치방크였고요. 상위권을 좀 더 살펴보자면 동일하게 4,400선을 제시한 오펜하이머와 웰스파고도 있었습니다.
또 4,300선이라고 전한 BMO도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수치를 제시한 건 도표에는 없지만 각각 3,400선과 3,650선을 전망한 BNP 파리바와 소시에테 제네랄이었고요. 하위권도 좀 더 알아보자면 각각 3,725선과 3,900선을 전망한 바클레이즈와 UBS 그리고 모간 스탠리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분석을 한 건지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일단 황소부터 보시죠.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로 알려진 톰 리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됨에 따라 2023년에 S&P 500은 최대 35%까지 급등해 결국 4,750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2년 연속 하락세를 연출한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전무하다며 올해와 같은 엄청난 후퇴는 곧 엄청난 반등을 동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톰 리가 1946년부터의 역사를 되짚어본 결과 전년도 S&P 500의 성장이 더뎠다면 다음해 S&P 500은 평균 13.5%나 고공행진했습니다. 데이터 트랙 리서치 역시 S&P 500의 연간 총수익률이 마이너스인 해에 다음 해 S&P 500은 평균 12.6%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며 올해 S&P 500이 19.8% 하락했으니 내년에는 상승 전환될 일만 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S&P 500이 몇 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경우는 대공황이나 석유 파동, 9.11 테러나 전쟁과 같은 특수적인 상황밖에 없었다며 역사적인 사건이 또 있지 않는 한 내년에는 S&P 500이 오르는 게 정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거의 여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곰의 생각도 들어볼게요. 권위 있는 금융정보 분석업체인 팩트셋은 마켓워치를 통해 월가가 2022년에 S&P 500을 40% 이상 과대평가했다고 꼬집었습니다. 1년 전, 그러니까 2021년 연말 전문가들은 2022년에 S&P 500이 5,264.51선일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 S&P 500 지수는 3,840선을 겨우 웃돌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2008년 이후 S&P 500은 총 40% 가까이 폭락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죠. 여기서 맨 처음에 살펴봤던 2023년 S&P 500 예상 추정치 그래프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약세파의 이름을 올린 건 추정치 평균보다 너무 낮아서 도표에는 올라가지 않은 소시에테 제네랄, 바클레이즈와 UBS 그리고 모간 스탠리가 있었죠.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있는데요.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골드만삭스와 JP모간은 중도파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는 그래프에서 뒤쪽에, JP모간은 앞쪽에 위치해 있죠. 중도파는 대부분 상반기 하락, 하반기 반등을 이유로 드는데요. 중도파 중에서도 이렇게 조금씩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위권 기업들은 미국 경제가 내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전반적인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무디스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의 악순환 때문에 내년에 미국 경제가 반드시 경기 침체를 맞닥뜨릴 것이라고 조언했고요. BNP 파리바 역시 빅스 지수는 약세장의 종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지표인데 이 빅스 지수가 현재 약세장의 바닥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웰스파고도 2023년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면 다행인 해지 매수하는 해는 아니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바클레이즈와 크레디트 스위스도 기술주에 대해서 불투명한 전망과 공급 과잉 등을 이유로 보유 비중을 줄이는 게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도 응답자의 약 3분의 2 이상이 미국 경제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고 있다며 비관론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곰과 황소 그 사이 어딘가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023년 1년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미국 경제의 성장이 둔화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침체까지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겠지만 하반기에는 반등해 그나마 거기서 거기일 것 같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JP모간도 비슷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내년 한 해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을 했고요. 2023년은 상반기와 하반기가 전혀 다른 두 시기가 될 것이라며 상반기에는 급락을 한 반면 하반기에는 조금 만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도 올해 강행됐던 금리 인상의 여파가 내년 상반기까지 미칠 것 같다며 주식시장의 약화를 각오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년 하반기에는 매파적인 기조에서의 변화가 조금은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도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의 움직임을 분석해보면 2023년 후반에는 연준의 행보가 덜 공격적인 방향으로 바뀔 것 같다고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KPMG도 대차 대조표가 양호하다며 연준이 유발한 경기 침체는 진짜 경기 침체가 아닐 확률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연준의 최근 경제 전망은 내년에 0.5% 성장이기 때문에 표면적인 경기 침체일 뿐 진정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며 시장이 경제 위축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이 난관을 기회로 가져가라는 입장들도 있었습니다. CNBC가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0% 이상이 오히려 지금이 저점을 노린 매수 적기라고 생각한다며 침체기를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산관리 회사인 지라드도 오히려 낮은 수준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며 하락장이지만 나름의 투자를 이어가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미국 증시 전망 꼼꼼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증시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서상영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미국을 비롯해 유럽 증시 대부분이 휴장을 해서 이르지만 한 해를 총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글로벌 증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주식시장은 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경기가 개선되면 당연히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니 주식시장은 상승을 하고 경기가 둔화되면 반대로 주가는 하락하는 경향들을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팬데믹 이후에 글로벌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개선시켰고 한국 증시는 무려 3,300포인트를 상회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2021년 7월 경기 피크아웃 이슈가 불거지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증시는 본격적인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황 부진과 국채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기술주가 낙폭이 컸고요. 그러다 보니까 IT 비중이 큰 한국, 나스닥, 중국의 심천종합, 대만 증시 같은 경우가 20에서 30% 내외 하락을 했지만 에너지 업종의 비중이 큰 브라질, 영국, 인도네시아 등은 상승하는 차별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편 하반기 들어서 특히 4분기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하향 안정을 보이는 경향들이 좀 보이자 글로벌 증시는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되었음에도 반등을 보이는 경향들이 좀 보였고 비록 2023년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그동안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연준을 비롯한 글로벌 각국의 긴축 속도 조절 이슈가 부각된 데 힘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이제 가장 큰 리스크가 아무래도 경기 침체 리스크와 기업들의 실적 둔화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경기가 개선되면 증시가 반등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되는데 내년 경기와 이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일단 2023년 주식시장은 경기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반기에는 그리 녹록지 않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 정책이 유입되고 있고 인도를 비롯한 신흥국의 성장세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시장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시스템적인 경기 침체, 즉 경착륙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하향 안정을 보이고 있고 공급망 불황도 완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경기는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OECD 경기 선행지수의 하향 조정폭이 점차 완화되고 있어서 과거 흐름을 감안하면 2분기에는 경기 바닥 가능성이 높고요. 이러한 변화 요인으로 주식시장은 1분기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2분기 이후에 변곡점을 가진 이후 하반기 경기 회복과 함께 견고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마이크론이 회계연도 하반기, 즉 2, 3분기에는 실적이 개선이 뚜렷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IT 부문의 긍정적인 흐름이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반기 들어서는 주식시장은 경기와 개선과 더불어서 상승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미래에셋증권의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